한중 외교 갈등 와중에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적 교류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았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첫 판례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선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파업과 관련한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그 참여 정도 등을 각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쟁의 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 노란봉투법 내용과 유사한 쟁점으로 이번 대법원 선고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어지는 하급식 판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공장 1, 2라인에서 점거 농상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이후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 쟁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해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개별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이어지는 하급식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 책임을 물게 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앞서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한 뒤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서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18억 8,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의 돈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산정금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도 파업이 정당성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또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종목들의 거래를 중단하고 불공정 거래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무더기 폭락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30% 가까이 급락하며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도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했던 카페 운영자는 무더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당일 새벽,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의심 의혹이 커지자 황당한 소문이 난무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당시엔 매도 창구가 SG증권 하나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로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종목들 거래를 정지하고 동일금속과 박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지 내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겠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을 하라는 건데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장면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폭파가 됐죠. 2020년이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부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이죠.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요 44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네, 재판을 하려면요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재판에서는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고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 피해자 가족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죠. 이걸 모르지 않을 정부가 소송을 낸 것은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15개월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중단이 아니라 일시 정지라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번 연속 가파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 긴축 정책을 일시 정지한다는 겁니다. But at this meeting, considering how far and how fast we've moved,
we judged it prudent to hold the target range steady to allow the committee to assess additional inform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연준의 금리 발표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건 향후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연준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점도표를 통해 금리 상단을 5.75%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금리 상단인 5.25%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 2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The main issue that we're focused on now is determining 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 that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최근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가 2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세가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뺀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데 주목하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며 연내 정책 전환을 바라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 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드는 콘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 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제에 대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의 참혹한 현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략핵을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고층 빌딩입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졌고 까맣게 그을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Перший раз, щоб так потужно, і ми просто підскочили всі. Вже вийшовши на вулицю, побачили, що скло на машинах, на землі, просто по всьому двору.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으로 희생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네츠크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또 다른 지역입니다. 파손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Техніку розбито ви побачите.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러시아가 강공으로 맞서며 양측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추가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President Putin realizes he cannot win on the battlefield, but has to negotiate a just peace.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건 지난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나토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돼 지금까지 7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인은 수백만 명인데 난민 정책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스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난민선의 추랑대 모습입니다. 어선 갑판까지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리비아 항구를 떠날 때 750명 안팎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해 도중 배가 뒤집히면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Πολύ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αι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πλοιάριο. 구조된 난민은 104명,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실종자는 많게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그리스 칼라마타 항에 마련한 임시 쉼터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자가 적지 않아 희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해안 경비대는 난민선이 해경 지원을 거절한 뒤 엔진 고장을 일으키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강경해지자 이탈리아 직행을 고집하며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Need of member states to come together and create orderly, safe pathways for people forced to flee and for comprehensive action to save lives at sea and reduce perilous journeys. 리비아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바닷길은 지난 10년 동안 사망과 실종자가 2만 7천여 명이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만 70만 명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비극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중길에 오른 박정 의원은 싱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더 만나야 한다고 했고 이미 출국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홍익표 의원도 외교 문제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방 조공도 모자라 원정 조공까지 가냐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방문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하는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면서 나라 팔아먹는 짓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때 중국 비용으로 방문을 하냐며 우리 국회의원이 맞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라도 중국과 접촉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최재성 전 수석도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되며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야당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정을 강행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제기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중국의 오만 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이때에 중국이 낸 비용으로 십수년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향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분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맞기는 한 겁니까? 싱하이밍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자기 무능을 고백한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걱정과 한숨이 커질 뿐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 5명이 출국했고 이제 7명이 출국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중국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들으신 대로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는 어떠한 경로든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여야 없이 전방위로 뛰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기나 상황 또 가서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시기와 상황, 야당은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은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나 중국 외교부의 발표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주권의 훼손을 당했다, 내정 간섭을 받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고 여든 야든 만약에 이 시기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를 바랄 텐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 중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일부 또 우리 김기현 대표 발언에 따르면 비용도 또 그쪽 부담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또 분위기가 친선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험악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꼭 지금 이 시기에 갔어야 될까? 더구나 또 먼저 가시는 분들은 또 국회 본회의 또 결석까지 하면서 이제 가셔가지고 저쪽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것 같으면은 우리 일정에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기에 또 본회의도 빠지면서 저렇게 가셨어야 되나? 가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야당에서는 이게 2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일이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의원 2명도 동행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안 간 이유는 그 뒤에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가도 아마 제대로 이렇게 우호 친선 관계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 한다면은 가도 부담이 될 거다. 마음이 무겁게 만나야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무겁게 만나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저는 이제 야당이 가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서? 이제 이미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민생경제대책회의 쪽에 그 일정들을 좀 보니까 일정 보니까요?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제무역 촉진회,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제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발전연구 중심 이런 데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고 주요 의제로는 지금 중국이 거의 대부분 이제 무역 제재나 이런 것들 풀었는데 단체 여행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안 풀고 있습니다.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관련 부처 관계자로부터는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과가 없다거나 또는 외유를 갖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또 중심도 어떤 안보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 문제에 좀 중심을 둔 방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까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해빙이 될 것이다. 뭐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를 걷다가 최근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쪽으로 전환하면서 물밑에서 엄청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과는 계속 긴장 관계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 했죠. 중국을 지금 네.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떤 보도를 인용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해외 중국 지금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초청을 받았고 비용을 중국 측에서 제공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방문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통상 다 근데 그렇죠. 초대를 하면은 초대하는 쪽에서 비용을 보통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우리도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님은 해외 순방이나 해외 일정 있을 때 보통 예. 국회 사무처에서 예. 우리 국회에서 돈을 비행기 표라든지 다 지불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국회에 그 의원 외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별로 아니면은 그 연구단체별로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국격이 훼손당하고 국민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평상시와는 다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시기에 중국 우리를 막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저런 나라 돈 받아가면서 그 가서 만나야 되나?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쪽에 이렇게 좀 좀 숙이게 되는 것 아닌가? 그쪽 비용으로 가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쓴소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알겠습니다. 예, 이거 박주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비용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비용을 대는 경우가 많다. 죄송하지만 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외유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한 명도 안 간 외국을 나가지 않은 국회의원은 거의 못 봤는데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예.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 한 번 갔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도 확인은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초대한 쪽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타진을 한 뒤에 일정을 잡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기에라는 표현을 자꾸 쓰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을 놓고 세계 각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유럽 각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그 질문을 좀 듣고 싶은데 조혜진 의원님.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도 당연하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지내야죠. 특히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고 우리가 제1 무역국이고 하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려면은 지금처럼 중국이 우리를 2등 국가처럼 또 조공 국가처럼 저렇게 막대하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잘 지내게 되는 게 아니라 속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도발할 때는 당당하게 자주국가로서 우리 그
그 자존심과 네. 국격을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중국이 그러지를 못하게 해야 그게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이 나라는 뭐 옛날에는 뭐 조공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강대국 G7, G8에 들어갈 나라고 네. 자기로서도 중국 시장, 중국 경제를 위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으로 예. 존중하게 만들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외교에 있어서는 정쟁을 해서는 안 되죠. 서로가 네. 이제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천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제가 뭔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일단 조용하게 가자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공천 시즌에 어떻게 이제 그 공천의 주도권을 소위 말해서 용산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당에서 이걸 그립을 쥐고 가느냐가. 네, 여당 이야기니까 조혜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자,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천하람 위원장은 좀 같이 경쟁도 했었잖아요. 예. 강하게도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자, 취임 100일 평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당이 많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이에 또 최고위원들의 이 설화, 또 징계 이런 문제들이 예. 있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또 잘 정리를 하고 네. 또 그 공석이 된 최고위원도 또 젊고 또 미래지향적인 우리 당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네. 그런 후보로 그 최고위원을 또 선출을 했고. 예.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체제의 가장 큰 사명은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리 여당이 특히 지도부가 앞장서서 제대로 뒷받침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네. 내년 총선 때까지 성과를 내야 되고 당은 당대로 더 활력을 또 불어넣어 가지고 예. 외연을 더 확장시키고 득표 기반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고. 천하람 위원장의 예.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산 대통령실, 용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에서도 좀 그립을 쥐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공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당연히 당이 공천의 주체는 당이고 네. 당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당 대표로서 공천의 방향에 대해 자신 있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체가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만약 대통령실에서 다 그 공천을 주도한다, 그 공천권이 있다면은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안 맞은 거죠. 네. 근데 그 김 대표는 그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중요한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도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견, 공천에 네. 관한 예. 의견을 얼마나 또 적정한 수준에서 또 합리적으로 그 당 지도부가 그걸 수용해서 공천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그게 과제인데 그걸 잘 해내야 좋은 공천, 알겠습니다. 또 예. 성공하는 공천이 될 겁니다. 뭐 사실 마침 오늘이 내년 총선 D-3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의 평가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취임 벌써 100일이 됐는데 야당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정책 토론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 한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평이 잠깐 나왔잖아요. 네, 예. 천하람 위원장의 사실 좀 그런 평이 좀 적합한 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야당과의 활발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의제를 좀 챙기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대에 대해서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모습을 예. 못 보여줬습니다.
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예, 다만 당이 조용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당이 조용해진 것이 당이 진짜 안정감을 찾고 뭔가 그렇게 좀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게 좀 누르고 이런 분위기에 형성된 것인지 요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이 좀 조용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우리 국민 여러분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싶을 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D-300일 이제 300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지 또 관심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좀 나오고, 뭐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요, 당 이름으로 당 간판을 달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죠. 자연인으로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저희 당으로 출마를 하려면 저희 당의 어떤 시스템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요? 예. 저 사실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죠.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제가 아는 여당 의원님 몇 분에게 좀 여쭤는 봤는데 뭐래요? 말씀마다 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마다 다르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여쭤본 분은 의원이시면서 이제 그 정부에 가 계신 분인데 안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조혜진 의원님께? 조혜진 의원님, 일단 조국 전 장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한동훈 장관은요? 어떻게 보세요? 조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한 장관은 그보다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조 장관은 출마하고 싶어 할 거예요.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할 길 없는 텐데 길을 가겠다라고 표현한 게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출마하면은 민주당 야권의 선거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또 조국의 강, 내로남불 이게 민주당 공천 받아 출마하기 어렵겠지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범야권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새벽기도라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거고 조 장관의 출마가 부담이 될 거고 판 자체에 부담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수도권, 영남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니까 수도권 출마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박빙 지역일 텐데 그 조 장관 때문에 당선될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 안 되는 일이 생기면은 범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조 장관이 그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민주당 의원과 나중에 단일화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야 뭐 한석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판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박빙 승부처의 승패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뒤집어질 가능성 만약 그래 되면은 그 책임을 다 혼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 장관으로서는 제일 부담이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셨죠?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당이나 우리 지지층에서 개 혼자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의석 하나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한 치어리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이지 외연을 확장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외연 확장의 효과는 그건 좀 미지수예요. 그건 본인이 만약 출마한다고 한다면 장관 그만두고 정치인이 됐을 때 새로운 모습, 중도에 있는 또는 바깥에 있는 분들도 공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모습 보여주면 그런 이제 그 도우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은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병우 전 수석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은 출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 긍정적으로 봐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박주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자,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굉장히 출마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사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전력이 어떤 개인 비리나 이런 게 아니라 국정 논란이 농단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범죄 전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안 하는 게 맞다. 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요? 출마해서 뭐 우리 당에 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사실 그런 것조차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원래 잘 아시잖아요. 잘 압니다. 금태섭 전 의원 뭐 상식과 기본을 지키면 30석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기획력이 있고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거대 양당이 죄송하게도 국민분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신당을 창당하시는 것 같은데 파급력을 저는 사실 애써 무시를 좀 해왔었는데 점점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약간 불신과 혐오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깨끗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파급력이 없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갈게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요.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의 과거 의혹을 제기했고 한덕수 총리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장면 보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만약에 이 문건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어떻게 얘기한 적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일단 제 말 들으십시오, 총리님.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저도 총리님도 반드시 국민 앞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저도 질의를 유감입니다. 하든 어떤 저도 질의를 의원님에 하든 대해서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적당하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게 이제 이동관 특보가 과거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언론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그런 문건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덕수 총리는 못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저 과정 혹시 지켜보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그 직접 보진 못하고요. 이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한 총리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부분은 고민정 최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고 평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문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건을 본인이 못 봤을 수 있어요. 못 본 것하고 질의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건 다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문건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문건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이유로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을 못 봤으니 적절한 대답하기 어렵다. 나중에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의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걸 눌러버리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의 태도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호통 총리로 갑자기 변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한덕수 총리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진 이유가 합리적으로 잘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총리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사진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은 거 갑자기 질문하고 그중에서도 그 내용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 단어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도 보면 근데 국회의원들이 서류를 미리 뭐 보여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요게 무슨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시면 네. 제가 한 1, 2주일 뒤에 그동안 검토해보고 정식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걸 갖다가 일단은 사실인 걸 전제로 그 문건이 이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도 모르는데 사실인 걸 전제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마치 한 총리가 그걸 작성 주체인 것처럼 전제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 의원도 아마 거꾸로 질문하면은 네.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상식 이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봐도 한 총리 최근에 이 태도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 네. 보니까 예, 보니까요. 원래 이분은 정말 점잖은 분입니다. 너무 네. 점잖아서 문제인 문제인 분인데 네. 적이 없어요. 이해야 할 적이 없는 분이고 예. 거기다 특히 민주당 정권 때 장관을 2번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저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도를 넘었다. 네. 아니, 근데 옛날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 정권의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요. 생각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장관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 품평을 해요. 좋은 질문이다, 나쁜 질문이다, 뭐 상식적이다, 비합리. 왜 품평을 합니까? 답을 하고 답을 못 하겠으면 뭐 답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전남 화이팅! 지금 우리 호남 지역이 필요한 것은 민주운동의 그 정신을 승계하는 것은 말 것도 없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행사도 안 끝났는데 백두를 하자고 그러십니까? 네. 제가 당대표 후보자로서 경쟁을 했던 것은 사실 이미 100일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고요. 글쎄요,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의원으로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과제 기아자동차죠. 기아자동차 우리 아까 오토랜드라고 했나요? 천하람 위원장님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지금 만나 있잖아요. 자, 그 정도 할까요? 천하람 위원장 안 계세요? 천하람 위원장 물어보는데요. 일단 또 예산 결정에 위해서 천하람 위원장이 어떤지 나한테 답변하라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요.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를 만나주시고 오늘 사실 둘이 오시면 좀 좋았는데 맨날 광주만 오셔요. 전라남도 대신 예산으로 좀 안 그래도 지금 천하람 위원장 계신가?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만났는데 순천에 오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서방금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전라남도로 아무것도 안 내려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관진 목사님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만 여제 티어를 여러 차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전남북 그리고 광주 지역 사역 이번 4번째 같아 보이긴 하고요. 전라북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동행의원 19명에게 제가 명예도민증을 또 다 드렸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건 아직 안 하시는데. 그래서 며칠째 소나기가 무척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요란한 소나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잦아들겠는데요. 대신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무척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갑작스런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는 19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29도, 전주 31도, 울산은 29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